3장은 좀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원고 내용이 너무 기네요. 제가 지금 결론부를 못 냈어요. 결론부를 못 내서 어쨌든 저는 꿋꿋하게 달립니다. 꿋꿋하게 달려가는 삼국지 해체 방송이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시작을 하고 인사를 다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아크는 아빠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역사라고 정설, 정답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역사는 해석 아닐까요? 그럼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3장이에요. 이제 3장을 시작했는데 나간중은 진짜 많은 얘기를 스킵하고 영웅 유비에게 없던 얘기를 막 지어가면서 삼국지연이 초반 얘기를 단 2장에 끝냈죠. 근데 저는 그걸 무려 9회차까지 방송을 했죠. 좀 이상한 것 같아. 오늘부터 이제 3장의 시작이긴 한데요. 3장의 제목은 온명전에서 의논하다가 동탁이 정원을 꾸짖고 황금과 구슬을 가지고 이숙이 여포를 설득하다입니다. 이게 이제 3장이고요. 3장은 가급적이면 제가 2회 방송 내에 끝내려고 애를 쓰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이 오늘 좀 많이 길어요. 삼국지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는데 이 해석본이 많아요. 오늘 얘기가 제가 이제 삼국지를 하고 있는 의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의 얘기가 뭐 이때까지도 계속 그래왔지만 오늘의 얘기는 나간중이 서술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국지연이와 역시 많이 다를 겁니다. 언제나 좀 다르죠. 제가 하고 있는 삼국지는 저는 삼국지연이를 꽤나 많이 봤고 정사삼국지나 뭐 후한서의 기록 또는 삼국기록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학문적으로 정말 공부하시는 역사학자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읽고 보고 사색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동의관 삼국지라고 하는 저들이 동이족 동이오랑캐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자손으로 이를 작품으로 만들려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해체 삼국지 연의를 하면서 또 적지 않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머릿속에 거듭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도 제가 이때까지 절 처음 보셨던 전홍준 대표님의 그 영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그 단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덮어씌우기예요. 덮어씌우기. 그러니까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가했던 덮어씌우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빡이 쳐서 갔던 것도 덮어씌우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하면서 또 다시 느껴지는 건 정말 그래요. 구역질나는 저들의 그 편협함과 그리고 염치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언젠가 저는 방송을 통해서 체면을 아는 염과 치,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치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후한 당시의 지배층과 이후 2000여 년의 지배층의 사상이 되었던 유학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 관중이 국가의 기강이라고까지 했던 예의 염치를 중심으로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예의 염치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단어가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죠. 예는 행동의 절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의는 사상이 도덕적 표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염은 자기의 결점이나 잘못을 감추지 않는 것이고, 치는 스스로 창피함을 알아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래서 예의 염치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국가의 기강이라고 했었던 거였어요. 제가 9회차까지 방송했었던 저 삼국지연의의 기록, 정확하게는 삼국지연의에 이르기까지 저 역사를 기록했던 저들 한족의 삼국지의 기록이 이 예의 염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웠던 외척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 그러니까 주배층이었던 유학자들이 빌붙었던 건신의 역사 100여 년을 황권을 강화시켜 후왕을 정말 기능하게 만들었던 100여 년의 황간의 기록을 배제,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황건편에서 얘기 드렸던 것 같으네요. 현대의 학자들이 후한의 저 시기를 즈음해서 앞 뒤에 있는 상당 기간 동안 저들 지역에, 중원이라고 하는 저들 지역에 기후가 변해서 한랭화가 시작되었다고 측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현대학자들이. 그랬다면 백성의 생활은 급격하게 힘들어졌겠죠. 그 당시의 현실을 배제, 삭제시켜버렸어요. 저들은. 그들이 배제, 삭제시켰던 이러한 기록들은 메뚜기 때의 출현과 병충해, 흉년, 가뭄, 홍수, 천재지변 등등 국가의 식량사정, 그러니까 백성의 삶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기아에 몰리고 병들었으며 북방의 이민족은 수시로 남하하고 있어서 국경은 불안하고 국가의 재정은 파탄나고 있었던 그 현실을 외면하고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족과 한족화되어 있는 관리들은 수시로 후한이라는 나라 내부에서 난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고요. 황제는 앞장서서 죄지은 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비단을
사면해주는 법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을 시행했었어요. 그리고 황제는 스스로 지방간까지 아주 세심하게 국가의 관직을 가격표를 매겨서 연봉의 평균 50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으로 그 관직을 팔았었죠. 이게 한나라가 갖고 있었던 기록이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백성이 정말 백성 스스로가 사람의 고기를 먹었었다라는 기록이 저 시대에 있는 거죠. 나간중과 역사의 기록자 유학자들은 이런 백성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기록들을 삭제해버리고 저런 시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원시종교 도가의 사상을 유학과 합체시켜서 미천한 자였던 유방과 유방의 핏줄을 400여 년 유지하게 만들고 저런 황제에게 충성하게 하는 제도적 지배사상을 만들었죠. 자기들은 그래놓고는 훗날 중국의 민중종교 도교로 발전하는 저 태평교를 믿었던 백성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난을 반역의 난, 황건의 난이라 하여 백성들에게 저런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뭉퉁그려버렸죠. 저는 저런 시대의 모습이 꽤나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사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어서도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당시에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저러한 고달픈 삶을 눈 감고 팔아먹기 좋은 형태로의 상품으로 저 영웅들이 때려잡는 백성을 때려잡는 삼국지를 저런 빌어먹을 사상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방송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때려잡혔어야 당연한 백성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대의 지식인들, 후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학자들은 저런 시대에 백성이 저렇게까지 피폐해져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태워 죽고 병들어 죽던 시대에 일어났던 자기들 간의 권력 다툼, 당고의화 1차, 2차 사건을 성과 악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황제를 뒤흔들어댔던 황간에 맞서 청정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청류의 학자들의 저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말해 왔었죠. 지금까지. 근데 솔직히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그냥 권력을 누가 잡느냐로 싸운 권력투쟁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제1차 당고의 화는 지들이 쳐내지 못했던 외처 세력을 몰아냈던 황간이 권력을 잡아서 저 뭣도 없는 황간이 꼴간찮게 떠들고 있으니까 열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막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다가 관직이 막혔던 사건이었잖아요. 또 제2차 당고의 화는 외척 두태오와 외척 대장군 두무와 손잡고 저 황간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그걸 뺏어다 다시 외척에게 주려다가 실패했던 사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후한 최후의 명군이라는 장제 이후에 그 100여 년 동안 기록되어 있던 외척의 악행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역사를 반복시키지 않았어야 했던 저 빌어먹을 지배층들, 지식인들, 유학자들이 두태우와 대장군 두무로 대표되는 외척의 호의를 받지 않고 지들끼리 유학자들끼리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서 죽자고 싸우다가 저런 꼴을 당했으면 아마 제가 동정을 하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100여 년에 걸쳐서 외척에게 휘달렸던 황제까지도 독살당했던 저 후한이라는 나라에서 겨우 2년차 13살의 황제를 앞에 두고 다시 그 외척과 사바사바에서 일을 벌이다가 실패를 했으면 진짜 쪽팔려서라도 저딴 식으로 기록은 못했을 것 같은데 저들은 저렇게 기록을 하죠. 이걸 성과 악으로 나눠서 기록해버리잖아요. 저들은 정말 그 부끄러움에 치를 아는 자들인지 자신의 부정을 돌아보는 진짜 염을 아는 자들인지 진짜 묻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배워요. 당고의 화 1차, 2차는 뭔가 드높은 어떤 청류의 학자들이 저 간악한 한간들한테 몰렸던 사건이라고만 기록을 해요. 아시겠지만 저는 피프티 사건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보고 그들로 인해서 제가 열받아서 이런 방송을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이 해체 삼국지까지 이르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이 삼국지 방송을 하면서 저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 제작한 제작진들을 어떻게 박제를 할까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고민을 했던 거하고는 정말 무숙하게 현대의 지금 시대의 저들의 짓거리와 고대 2000년에 그들의 짓거리가 진짜 한치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닮아 있어요. 정말 이 불쾌한 기시감은 뭘까 싶어요. 저 방송을 만들었던 제작진이라는 자들과 저 삼국 역사를 기록했던 당시의 지식인, 지배층, 유학자와 뭐가 달라 보이나요? 후한의 저들과 이후의 역사의 기록자들은 앞서 100여 년 외척이 행했던 그 많은 악행들을 싸그리 잊어먹고 청류파와 손잡은 괜찮은 외척과 함께 저 빌어먹을 황간을 몰아내려 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것을 선한 행동, 구국의 행동, 의로운 행동이라고 기록하죠. 그리고는 사이비 교주 장각을 믿어
믿었다고 해서 저 백성이었을 황건을 때려잡으며 영웅을 등장시켜버리죠. 유방이 종교였던 저 빌어먹을 한나라에서, 그리고 믿으라고 강요해 교육했던 저들 지배층 유학자들은 저 따위 나라가 황제를 신으로 믿으면서 400여 년 이어가게 만들었으면서도 황제를 종교처럼 믿었던 황간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말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편 제작자들은 시사 3사 다큐라고 하는 방송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그 방송에 거짓을 담고서 한 인간을 공개적으로 화형당할 수도 있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었죠.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한 회사의 대표와 그 회사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몰랐었다면 저들 방송으로 그 대표와 회사는 풍비박살나고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을 거예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생각에 이견을 제시할 분이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못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건 보는 사람들이 잘못 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방송 안에 거짓이 담겨 있어도 자신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방송을, 그렇게 편향된 방송을, 잘못된 방송을 했었던 자들이 지금 떳떳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한 인간을 매도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매도했던 저들이나 뭐가 달라 보이죠? 저는 정말 저게 염과 치, 반성이 없는 자들이라고 보여요. 과거 2000여 년을 그렇게 믿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2024년 우리 사회는 저런 저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저 삼국지와 삼국지 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저 삼국시대 당대의 지식인들, 지배층 유학자들이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편의 제작자들과 같은 자들로 보여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대만 카스테라 방송을 제작했던 자들도 같다라고 보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공파리들도 모두 같은 자들이라고 보여요. 이들이 같은 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예전에 방송으로 했었던 한 글자가 정말 선명하게 떠올라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의 기본적인 공식은 보편적인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었던 행위를 높이 의미를 그쳐 올리고 상대가 하는 행위는 바닥끝까진 그 의미를 막 낮추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 가다 보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죠.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흐르다 보면 저 원소 같은 자가 사세상공의 명문가 자제로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최고 재상인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같은 최고위 관직을 거듭 배출했던 가문, 그 우의정, 여의정, 좌의정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상관은 없어요. 그냥 명문가인 거죠. 일대 고조 할아버지가 최고의 재상으로 외척을 경고하고 싸웠던 자였다 해도 2대 3대 할아버지 때 저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척에 불붙어서 최고의 재상이 되어 그 외척의 나라에 이바지하고 4대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세대에 외척이 내쳐져 버리니까 그 외척을 버리고 새로운 권력자인 황간에게 불붙어서 최고의 재상으로 황간의 나라에 이바지했다고 해도 그 4대는 공이 최고의 재상이 되었으니 사세상공의 대단한 학자 집안인 듯한 착각. 이게 가스라이팅 아닐까요? 흑이고 백이고 상관없이 재상이 배출된 가문이니 명물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인 주제에 저들끼리 권력을 쥐기 위해 싸웠던 행위를 선한 행위로 만들고, 당고해금 1차 2차 사건이에요. 백성을 저 따위 권력자들을 믿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해서 힘드니까 겨우 종교에 의지했다고 악을 때려잡듯이 황건을 때려잡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이는 사회를 만들어지는 착각. 이게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이것이 저들이 덮어씌우기 문화 삼국지연이고 가스라이팅을 해온 삼국지 문화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지금 너무 막 억지 주장을 하는 걸까요? 어쨌든 오늘은 3장의 시작이에요. 삼국지연이를 이전 9화까지 방송도 그렇지만 오늘 방송 역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삼국지연이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이 3장은 또 언제나처럼 나관중이, 그리고 역사의 기록자들이, 유학자들이, 지배층이 또다시 덮어씌우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십상시의 난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적어도 저는 이런 시각을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 시각을 읽는 순간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들에게. 저들은 선으로 위장해서 악으로 보아요. 그리고 악을 만들어요. 악으로 몰아요. 다른 시각, 다른 생각들을 그들은 악으로 몰고 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는 잡놈의 시각으로 이 3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 2장의 마지막에서 영재는 이제 죽었어요. 그죠? 죽으면서 황제의 고명을 황간 건석에게 부탁을 하고 죽죠. 고명이라는 건 황제가 관직이나 관작을 수여할 때 주는 문서 같은 거예요. 이걸 황제가 죽어가며 건석에게 구두로 했었던 거죠. 이를 만약에 황간 건석이 아니었던 뭐 조조나 원소 같은 자들이 받았다면 이들을 고명 대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황제가 부탁하느냐? 부탁했던 건 사실인데 받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록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러니 저 삼국지에 기록된 역사들을 제가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건석은 그 부탁을 받았던 자예요. 외척 하태우와 대장군 하진이 뒷받침하고 있는 황자 변을 황제로 세우지 말고 황자 협을 황제로 세우라는 내용의 부탁을 했었다라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어요. 건석에게. 이것을 황제가 황간 건석에게 부탁한 이유는 저 황제의 앞에 100여 년의 동안 저런 일들이 후한이라는 나라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황간이 이를 충실하게 또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권력을 계속 만들어줬던 그 역사가 100여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영제의 입장에선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건석한테.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당시의 건석은 황제가 189년에 죽는데 그 전에 188년에 서원군이라고 하는 황제의 직속 부대를 만들어요. 황제 친위 군대의 수장이 저 건석이었어요.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황제 2년 차에 있었던 두태우를 몰아내는 그 난에 건석이 황간으로서 막아서 황제한테 권위를 세워줬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그러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건석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저때. 그런데 십상시 저 때려 죽일 건석의 협작이고 월권이 되어버리죠. 이런 기록들을 배제시켜버리고 삭제시켜버리니까 그냥 떨렁 십상시 건석이 뭔가를 하려다가 죽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죽어갔던 황제 영제는 황제 2년차에 지금 얘기 드렸던 13살의 나이에 제2차 당고의 화를 황간의 덕분에 무사히 넘긴 이후 이렇다 할 황건의 도전을 받지 않아요. 황제가 되고 2년차에 13살의 나이에 제2차 당고의 화가 외척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화를 넘긴 덕분에 이후에 황건의 도전을 받지 않고 잘 살다가 죽어요. 겨우 10개월 일어났던 대규모 민난 황건의 난 이후 3년을 띵까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절대 황권을 유지하면서 잘 살다가 당대의 지식인이죠. 유학자, 황가의 어른, 진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염치 따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유언의 정책 변화. 이전의 후한은 철저하게 황권을 중심으로 갔어요. 군권이 황제한테 있었어요. 뭔 짓을 해도 황제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언이가 그걸 하죠. 지방의 권력이 강화되는 그 변화에 대한 상소를 올리죠. 이제 다시는 중앙집권, 절대 황권을 꿈꿀 수 없는 지방 주의 목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실질적인 분열 정책을 인가해주고 황건난 이후 5년 향후 33세 21세로 황제 노릇을 충실히 다하다가 죽죠. 황제가 죽은 후에 어수선한 시국에 황태의 황자 변인과 외척 대장군 하진에게 유일하게 반기를 들었던 영제 황제의 고명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황간 건석은 같은 황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건석의 죽어갈 때 그 모습이 뭐 좀 다른 형태로도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건석이 죽었어요. 당대의 유학자들은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외척이 다시 발효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시대에 황간 건석만이 유일하게 반대의 움직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아보면. 아무튼 뭐 일단 오늘은 어쨌든 하진에 대해서 좀 다른 형태의 얘기들을 할 거라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욕은 안 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대장군 하진은 1대를 제외하고 2, 3대에는 외척에게 빌어붙고 4대에는 황간에 붙어먹었던 저런 후한이라는 나라의 최고위직 버스를 공의했던 빌어먹을 4대 30의 껍데기만 명문가인 원소에게 황간 일소를 주청받고 있죠. 하진이 지금. 그리고 하태우는 이전 태우들이 했었던 임조 칭제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스스로 천자의 권위를 누리기 전에 바로 전 단계인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태우의 입장에서는 황간을 일소하기보다는 활용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태우는 황간을 보호해요. 이런 때 원소가 제안을 했죠. 지난 방송에 대한 얘기죠. 외부의 군대를 동원해 하태우의 등 뒤에서 저 십상시 황간을 쳐내라. 하진이 이에 동의하게 되죠. 여기까지 이제 지난 방송 내용이고 이때 이제 조조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조가 하진에게 말합니다. 황간의 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있는 일. 다만 임금이 권신을 총애하여 힘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물으려 한다면 그 원흉을 제거하면 되는데 옥리 한 사람에게 맡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밖의 군대를 불러들여야 하느냐. 저들 황간이 모조리 죽이려 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탄로날 것이고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조조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하진이 화를 내죠. 이 조조 이 녀석
녀석 너도 사심을 품었느냐. 조조는 이 자리를 벗어나며 유명한 얘기죠. 이 얘기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는 저 하진이다 라고 했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유학자의 기록이고 덮어씌우기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이전 방송에서 하진은 당시까지 외척으로 나쁜 인상이 아니었던 듯 싶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진의 기록을 보면 당시까지 외척으로 새를 과신하여 무분별한 행위를 했었다는 기록들이 없어요. 하지만 하진은 분명히 서민 백정 출신이었고 여동생이 황자를 낳아서 황후가 되고 출세를 했죠. 그리고 당시의 하태우는 지난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던 대로 건국의 황제 유방과 후원을 연 광무제에게 황자가 황제의 아내로서 황후가 되는 제사를 지내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당대 지식인들이 그걸 되게 괴이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그 역사의 기록 얘기했죠. 결국은 그 괴이하더니 결국은 뭐 후한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식의 기록을 남기죠. 이런 항우와는 조금 다르게 대장군 하진은 진짜 저딴 명문 허울뿐인 명가 나부랑이 작자들 청류파들에게 꽤나 실망을 얻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하진이 외척으로 권력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동생을 궁에 들여보내고 낭중 그러니까 하급 관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하진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권력을 잡을 때까지 진짜 꽤나 체계적인 실무 과정들을 경험해요. 태수가 되기도 하고 이전에 황보승 장군이 했었다는 군권이 있는 경기도지사 같은 정도 군권이 없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군권이 있는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군을 겸하는 경기도지사 같은 그런 하남윤이 되기도 하고 대장군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이 한 10여 년 돼요. 그렇게 과정들을 밟아가는 과정이 물론 이걸 고속 승진이라고 보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외척들이 낙하산을 타고 꽂혀서 권력을 남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나름 체계적인 단계를 계속 밟아가면서 별탈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의 입장에서는 이 하진에 대한 신임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깊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실무를 경험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관직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하진은 황건의 난 이전에는 당고의 금에 묶여있던 청유의 학자들에 대한 변호를 했었던 그래서 상소를 올렸던 기록도 있고요. 대장군으로 황건의 난을 대장군으로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이 당고에 묶여있던 일을 사면 복원시켜서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해가면서 활용을 해요. 그러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탕류 집안에서 종인 어머니를 두었던 삼령상을 두 번이나 치르고서야 그런 목숨 건 쇼맨십을 보이고 나서야 당대 청류파의 아이돌이 되었던 원소가 저 하진에게 한때나 막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역사의 기록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기록이 2000여 년에 쓰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온전히 전달되기도 힘든 역사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런 기록들을 배제시키고 삭제시키고 안 보면서 저 당시 일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 다양한 각도에서 저런 역사들을 보고 보완하고 재단하고 측량해 보면서 해야 저 당시가 그래도 조금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진에 관련됐던 저런 기록들 그러니까 뭐 당고에 묶여있는 이들을 뭐 저거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실제로 했던 것들 그리고 크게 외척으로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기록들은 없애버려요. 그냥 없는 거야 그냥. 만약에 진짜 저렇게 멍청하기만 했던 하진이라면 그리고 외척일 뿐이었던 하진이라면 저 지배층의 사상으로 유학이 지배층의 사상이죠. 당대 유학의 화신이 되어 있던 컴플렉스 덩어리 원소가 죽을 고생을 해서 청류파의 아이돌이 되었던 저 원소가 외척인 하진이 그냥 멍청하고 나쁜 자들이었다면 원소가 저 짓을 해서 그까진 가는데 그 충성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하진을 바보다 우유부단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원소는 사세상공의 명문으로서 자기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집안 백으로 뭘가 됐던 놈이 아니에요. 얘는 철저하게 지가 만들었던 거거든. 그런 원소가 하진한테 충성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삼국지연의에서 지금 나간중이가 얼마나 많은 뻥을 쳐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만들고 있어 지금 유비의 거짓 전사를 막 만들어서 유비를 막 부풀리고 있잖아. 근데 원소가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가 되고 기주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하고 이런 거예요.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 저쪽에서 막 거짓을 막 만들어서 영웅 만들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역사의 기록도 삼국지연에서도 기주를 중심으로 원소는 거의 중원의 패권자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 뭘 붙이냐면 이제 사세명공의 명문가라고 하는 걸 갖다 붙이죠. 그리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뭐 그냥 그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당대의 하진은 외척으로 실권을 잡아가던 하태호와 젊은 지식인 그룹이었던 유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권력자가 될 수 있는 딱 그 상황이었어요. 하진의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하진의 입장은. 왜냐면 권력자의 길이라는 게 이전에 했었던 태우들이 했었던 거 하태우의 오빠로 십상시 황간을 살리고 황간의 보조
조서를 받으면서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이게 이전에 있었던 영제 황제 이전에 있었던 환제까지도 있었던 그때까지의 권력의 길이었어요. 외척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길. 그리고 대장군 하진은 여기서 포지션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당고의 금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화면 복원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전에서도 막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젊은 그룹들 유학자 그룹에서도 하진은 괜찮은 자였던 거야. 그래서 그 대장군 하진의 당시에 유학의 아이돌이 되어 있던 원소 같은 자가 하진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 걔네들이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하진을 지원하는 그룹의 수장으로서 황건화에 일소하는 길을 걸어도 하진은 그러니까 권력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 어느 쪽이든지 자기는 권력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두 길에 있었어요. 그 두 길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황건이기는 했지만 역사에서는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황실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존속되어야 되는 황간을 어느 선까지 쳐내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편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이 편이 더 공정해 보여요. 잘 보시면 외부의 세력을 중앙으로 불려들이자라고 하는 의견을 낸 것도 이를 시행한 것도 저 컴플렉스 덩어리 당시 유학자들의 아이돌이었던 원소가 했다는 거지. 실제 역사 기록으로도 원소는 이런 짓을 정말 착실하게 진행해요. 그리고 하진의 허가를 득한 것처럼 동탁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동탁이 낙양 근처 관우의 고향인 하동군까지 내려오거든. 여기까지 낙양 근처까지 와요. 저번에 그 관우편에서 얘기했잖아. 아니 야 낙양 근처에 있는 중앙에서 있었던 애가 권력자를 죽이고 유주까지 튀었는데 걔가 어떻게 황건이 깝친다고 거기 가갖고 군대에 들어가겠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아무튼 그리고 정원에게 흑산적으로 변장해서 낙양 근처에 인가의 관청에 불을 막 지르게 해요. 이를 이제 낙양에서 보게 해서 하태우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짓을 서슴없이 해요. 원소가. 그런 변경의 장소들에 의해서 구중구절에 갇혀서 이제 세상을 보던 하태우를 막 압박을 하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하태우는 십상시라 불리는 고위급 일부를 제외하고 큰 폭으로 황간을 축소해서 군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나간중은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런 것들은 다 숨겨놓고 조조의 입을 빌려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천하를 어지피는 자는 하진일 것이다. 정말 이 사건의 원흉이 하진일까요? 아니면 저 컴플렉스 덩어리 원소일까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지난 유비편의 장비나 지금 이제 하진이나 저 한나라에서 백정이라 그랬잖아요. 백정. 저 당시에 백정이 우리 조선저처럼 천시받았던 직업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한나라의 건국기 때 유방을 구하는 번케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얘도 백정이었거든요. 한나라가 유교를 지배문화로 받아들이면서 후한으로 갈수록 출신 성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처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평민 정도? 노파약 자영업자 정도? 자영업자의 부자가 된 자영업자 정도? 이 정도로 당시의 유학자들은 봤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천년 후에 나강중의 시대에는 백정이라고 하면 산생명의 목숨을 뺏는 자, 죽이는 자, 이게 불교랑 유교랑 합쳐지고 교집합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시각들이 막 생겨나 있었거든. 이게 이제 막 생겨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정립이 되던 그 시기쯤 되는 거예요. 나간중이 살았던 명나라 시대에는 저런 이제 크로스오버가 막 하면서 백정의 지위가 엄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개백정 정도까지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만의 고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인다의 행위가 우리는 천민이 했잖아. 근데 쟤네들은 상인이 했거든. 그래도 아무래도 불교랑 유교랑 이제 합쳐지면서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한 걸 막 전시하고 이런 문화들이 생겨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그런 유교랑 불교랑 합쳐지는 것이 마무리되던 시각 정도에서 유학을 믿었던 자, 유학의 관점으로 이제 백성을 하대하는 시각으로 지금 그 나간중 시대에는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계속 유교, 불교, 도교가 이 3교가 중국에는 서로 간의 크로스오버를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융합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이유고요. 그리고 당시에 황건이 믿었던 종교가 사이비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도 이 도교의 원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간정은 왜 유비를 만들려고 역사 왜곡까지 해가며 기록을 남긴 걸까요? 제가 유비편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유시성이었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유시성이었어요. 유시성. 이건 이제 제 시각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를 잘 안 얘기를 하죠. 한나라는 당시에 명나라에서 뿌리로 볼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 이전에 중국의 역사를 쭉 올라가다 보면 송나라 정도가 한족이 유지했던 유일한 정권이었거든. 그 앞전에 있었던 게 한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는 적이 없었어.
이민족이 적이 아니었어요. 한나라는 이민족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원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었다고. 근데 송나라는 위에 있는 중원을 뺏기면서 남송까지 밀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한중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가장 적합했던 자가 유비였던 거예요. 유시성을 가진. 그러니 거기다가 황가의 핏줄이라는 거를 띄워주고 없던 전사도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지. 백수 유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달 유비에 가까웠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보시면 돼요는 제 의견의 강요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뭐냐면, 그러니까 유방이 400년에 나라를 유지했던 왕이 되잖아요. 근데 건달이잖아요. 명백하게 건달이거든. 주원장이도 백성이에요. 백성. 농부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건달이었고. 거기다가 사이비 종교를 믿었던 자였잖아. 주원장이가. 그 홍건족의 난. 그러니 이게 지금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걔 출신은 의미가 없어. 한족이면 돼요. 그러니까 유비를 중심으로 보는 건 딱 하나였던 거예요. 중원 출신의 유시성을 가진 자. 그래서 얘기 드렸던 대로 촉한 정통론이라는 게 송나라 말기에 생겨요. 송나라 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남송에서 생긴다고. 이 촉한 정통론이. 이전까지 이 시대에서는 한나라를 위와 진이 이었다고 쭉 보고 왔어요. 근데 송나라 시대 말기에 위에서 오랑캐 저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한테 먹히고 그 다음에 명나라로 진행되잖아. 그러니까 이때에 자기들의 역사의 고향을 한나라로 끌고 올라간 거고 그 한나라의 말기에서 누가를 영웅으로 만들 거를 봤을 때 얘기 드렸던 대로 이쪽 장강 이남에 있었던 변방의 송건은 약했고 그리고 스스로 황제를 참칭했잖아. 또 나중에는 결국은 어쨌든 그리고 이쪽 위에를 장악하고 있었던 위나라의 조조는 황간의 자식이고 그러니 이주 정도까지 들어가 있던 외곽에 가 있었지만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유시성을 가지고 있었던 중원 출신의 유비를 빨아주는 거예요. 이게 남송에서 시작됐던 그 촉한 전통론을 받아가면서 명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간중을 개인으로 보기도 하고 공동지필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필요성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우리 조선에서 그거를 받아들여갖고 저것들을 저거 하냐는 거지. 중화를 믿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삼국지 문화는 대단한 문화가 되는 게 자기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거 쟤네들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서 얼결에 그냥 좋은 걸로 만들어 버린 거지. 하진은 이에 몰래 사자를 보내 황제의 비밀명령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각진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한편 전 장군 오향우 서량자사 동탁은 이전에 황건적을 토벌한 공이 없어서 조정에서 의논하여 그의 죄를 다스려 벌을 내리려 하자 십상시에게 뇌물을 주고 요행으로 모면했다. 후에 또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해 마침내 높은 벼슬에 임명되어 서쪽 고을에 2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되어 항상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때 동탁은 조소를 받고 크게 기뻐하여 군사와 군마를 징집하여 일으키니 그 행렬이 계속 이어졌다. 동탁은 사위 우량장 우보에게 섬서를 지키라 하고 자신은 이각 각사 장제 변조 등을 대동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으로 향하여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간중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만 이 모든 얘기는 가공의 얘기고 거짓말입니다. 지금 삼국지연의에서는 비교적 평탄하게 그죠 뭔가 준비를 해서 막 동탁이 출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동탁한테는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동탁은 예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황건난 이후에 벼슬을 박탈당해요. 그 얘기했잖아. 저기 노식은 가두리 양식하고 있었고 동탁이 아마 닥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패전을 하지 않았을까 얘기 드렸죠. 그게 184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진 것 때문에 동탁은 벼슬이 탈을 당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황제가 죽었던 해 189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의 일이라는 거죠. 황보승은 황건의 나연에서 패배했었던 노식은 구명해줬지만 동탁은 구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탁이 이제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삼국지의 최고의 반란의 아이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한수거든. 한수는 좀 특이하게 반란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근데 한수가 직접 대장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누구랑 꼭 결탁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 아무튼 이때 한수가 반란을 서량 이제 이쪽 지역에서 양주 서량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 덕분에 동탁이 이제 복원이 되는 거야. 이제 복권이 돼서 황보승하고 같이 이 반란을 막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반란을 막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황보승이가 뇌물을 주지 않았던 걸로 해서 해임 박탈당한다고. 그러니까 관직을 파는 것도 황제예요. 그죠? 그러면 뇌물이 상당 부분 황제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십상시의 문제로만 우리가 기록을 보잖아요. 이거 영제 자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꾸 황제가 변란을 맡고 있는 전방에 장수를 관직을 수시로 박탈시켜버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짓을 해요.
없어요. 실제로 영재는. 꼭 황건단에서도 있었고 지금 저기서도 있잖아. 아무튼 이때 황보승을 대신해서 온 장원이라고 하는 그 장군하고 함께 이 진압을 계속해요. 이후에 강족의 난을 거치면서 전장군 태양호가 돼요. 아까 전에 전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장군 태양호가 돼요. 그리고 또 역시 반란의 아이돌이죠. 한소는 참 진짜 얘도 대단한 애는 대단한 애야. 아무튼 삼국지 최대 반란의 1인자, 반란의 아이돌은 한수였어요. 삼국지에 반란하면 한수가 딱 나와요. 근데 이 한수는 대단한 놈인 게 지가 대장으로 나서지 않아요. 누군가와 꼭 내세워요. 지는 이제 2인자로서 이제 반란에 참여하는 거야. 그거 마지막까지 해요. 뒤에 갈수록 또 나와요. 이 한수의 반란은 수시로 나와요. 아무튼 동탁은 한수가 살려주고 원수가 살려줘요. 아무튼 그래요. 한수가 이제 마초의 아버지인 마등과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를 다시 이제 황보승이랑 막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란이 황보승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송탕이 돼가요. 그 과정에서 동탁의 공적은 되게 미적지근했다 그래요. 이 뭐 중간에 뭔 일이 있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아무튼 미적지근했다 그래요. 저 시기에 가장 강했던 군대를 이 황보승과 동탁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군대를 가진 동탁이 미지근한 공적을 만드니까 살아 있었던 시기에 영재가 동탁한테 그 군권을 회수하려고 해요. 근데 동탁이 안 줘요. 그래서 영재가 중앙에 이제 낙양으로 들어와서 소부라고 하는 중앙에서 관직은 높은데 병권은 내놓아야 하는 직위를 내리지만 동탁이 우리 병사들이 날 따르니까 도저히 나는 가지를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뻗대요. 이를 제가 유추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가장 강한 군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동탁의 군대의 구성은 서량의 여기가 딱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예전 동탁의 일화에서도 나왔지만 강족이랑 친했어요. 동탁이. 그래서 관련은 강족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하지만 강족이랑도 썸씽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동탁의 군대의 구성은 아마 강족이나 동탁한테 복속되어 있는 이민족 중심의 군대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는 약했던 거지. 황건하고 닥돌을 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고 아무튼 그런 중심의 군대였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에서 파견하는 황보승이나 노숙은 장군의 관직을 박탈당함으로 해서 군권이 자연히 이양이 되거든요. 구조가. 다음 사람이 계속 그 군을 거느리고 가요. 근데 동탁은 뻗대요. 그리고 개겨요. 황제한테. 그러니까 동탁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는 아마도 순수 한족의 변방군이 아니라 아마도 이민족이랑 연합되어 있는 군대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군권을 해소를 못해요. 황제가 쉽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폭주까지 하는 거죠. 아무튼 항명이긴 하는데 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영재 살아 있을 시절이에요. 그때 병주목을 해요. 얘기 드렸잖아요. 영재가 죽기 전에 유언의 그 정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주의 자사였어요. 주의 자사는 감찰력이었다고. 행정권이나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유언이 그걸 바꿔버린 거지. 병주목을 만들면서 황보승한테 그 군대를 인계하라고 하거든. 황제가. 근데 이걸 또 거부해요. 그러면서 군권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유언은 이미 정책 변화를 했고 황제는 이러다가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동탁은 뻗대기 있는 상태로 얼결에 병주목에 인수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싫다고 하면서 뻘쭘해고 있는데 원소가 이런 요청을 보낸 거예요. 동탁한테. 이런 서한이 가는 거죠. 낙양으로 들어오라고. 좋아할 만한지 아니면 고스톱 치는지 모르겠는데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원소가 한 짓이 어떤 짓이냐면 첫 패에서 똥쌍피를 쌌은 거예요. 민폐를 끼쳤죠. 연짝으로 비쌍피를 싼 거예요. 다음 판에 청당 구쌍피를 싸버린 거예요. 이걸 연짝으로 계속하는 짓을 원소가 저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못 치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똥쌍피 싸고 비쌍피 싸고 그 다음에 청당 구쌍피를 싸버리는 이 판이 어떻게 되겠어. 동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지. 되게 뻘쭘한 상태였거든. 황제가 너 군대 우리한테 회수시키고 너 저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책은 이제 바뀌었어. 이제 주목이 됐어. 이제 병주목으로서 인수도 받았어. 이제 주목은 군대도 건드릴 수 있는 상태인데 황제가 얘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야. 동탁도 당황스러운 거고 나라도 당황스러운데 원소가 이 짓을 한 거야. 그 군대 들고 낙양 울지 않을래? 이런 서한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권을 가지고 있는데 얼결에 강한 주력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주까지 되어 있던 동탁은 항명하고 개기고 있다가 갑자기 구국의 영웅이 돼서 낙양 앞에서 시즈 탱크를 갖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해야 나중에 여포가 정원을 죽이고 동탁한테 갔을까가 해석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여포편에 가면 얘기를 드릴게요. 아니면은 그냥 아빠 죽이고 온 거잖아. 아빠 아니었거든. 그런 거예요. 아무튼 동탁의 사이 모사 이유가 지금 비록 조서를 받았지만 중간에 알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찌 사람을 보내 표를 올리지 않습니까? 명분이 정당하고 지능이 매끄러워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동탁이 이제 크게 기뻐하여 이에 표를 올렸대요. 소문에 들으니 천하의 변론과 반역이 그치지 않는 까닭은 모두 황문시랑 장량 등이 하늘에 변함없는 도를 업신여김의 연고로 일어나는 일. 신이 듣건대 그 여포랑 동탁 얘기도 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삼국지에 관련되는 모든 얘기를
굉장히 생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신이 덕건데 끓는 물을 끼얹어 끓어오르는 것을 막기보다는 장작을 치우는 것이 낫고 종기는 터뜨리는 것은 아프지만 독을 키우는 것보다 낫다고 하니 종과 부구를 울리며 낙양에 들어가서 청컨대 장양 등의 무리를 쓸어버리고자 하오니 사직을 위행해서 참으로 다행이고 천하를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입니다라고 했대요. 하진은 이제 동탁이 보낸 표를 대신들한테 막 보이는데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이제 변방의 장군인 동탁이 얘기 드렸죠. 지금 하진은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지금 저런 캐릭터로 자꾸 막 건드려가는 거예요. 시여사 정태가 강하기를 동탁은 승량이고 일이 같은 자 그를 황궁으로 끌어들이면 반드시 사람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하진이 당신은 의심이 너무 많아서 대사를 논의하기에 부족하여 했대요. 이에 이제 노식이 제가 평소 동탁의 사람됨을 아는데 얼굴은 착해 보이지만 성질은 사납습니다. 일단 도성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화와 걱정거리를 일으킬 것이니 그를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난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진은 그 말도 듣지 않으니까 정태와 노식은 모두 벗을 버리고 떠나갔대요. 조정 대신 중에 그렇게 떠나간 자가 거의 태반이었다라고 해요. 하진은 민지의 사람을 보내서 동탁을 영접하려고 하지만 잘 기억해두세요. 하진은 민지는 지명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동탁을 영접하려고 했지만 동탁은 군대를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게 나간중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덮어씌우기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당시의 역사를 알고 있는 역사의 기록자들이나 나간중은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진은 바보잖아. 나는 바보고 멍청이라 동탁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동탁은 후한 저 때 감시격이던 주의 자타에서 격상되어서 주목이 되어서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탁은 병주목으로서 임명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걸 황보성한테 군대를 주라 하니까 그걸 뻗대고 있었지. 그러다가 그 명령권자인 황제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병주목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하고 있는 군대를 넘기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군벌이 되는 거고 이걸 누가 만들었다? 저 빌어먹을 유학자 황족 유언이 만든 거죠. 그 유언은 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입주에 들어가서 똑같이 왕노릇을 하면서 군벌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진이 동탁을 맞아들였다고 하잖아요. 나간준의 삼국지연의에서는 지금 맞아들였다라고 하는데 동탁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진은 동탁에게 선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가 이제 하동군인데 여기가 이제 낙양이에요. 하동군, 하남군 그 다음에 이제 낙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도고 여기가 뭐 저기 대전쯤 되려나? 아무튼 여기까지 진군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양주에서 이제 군사 끌고 와서 그걸 하진이 선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동탁한테. 그러니까 슬금슬금 낙양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동탁한테 사람을 보내서 경고해요. 더 이상 전진하지 마라. 그래도 동탁은 슬금슬금 또 들어와요. 그래 여기까지 들어와 이제 하남까지 또 사람을 보내요. 너 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동탁이 하진의 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뒤로 백해서 석양전까지 물러가요. 하진이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탁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동탁이 뻗대면서 안 나간다고 하는 거잖아. 아니요, 동탁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군대 가지고 얼마나 좋아 지금. 그잖아. 황제한테 계속 뻗대고 있었잖아. 하진도 양주에서 기반이 센 사람이에요. 동탁은 하진의 말을 듣고 낙양 근처까지 들어왔다 다시 백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멈춰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소장파였던 거예요. 원소라고 하는 소장파. 변경의 군대가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태호는 이미 그 압박에 황간의 세력을 축소하고 있었거든. 축소시켰거든 실제로. 근데 그거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 기회에 완전히 황간의 세력을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 원소가 또 정원한테 흑산적으로 위장해서 민가야랑 관에 불을 지르려고 하거든. 동탁이 이 불을 보고 낙양으로 다시 준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진이 뭘 했다고요? 진짜 저 유학자들 역사를 기록한 자들 나간중은 전부 다 염치 없는 자들이에요. 장양 등은 외병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함께 논의합니다. 이것은 하진의 계략이요. 우리들의 손을 먼저 쓰지 않으면 모두 멸족당할 것이요. 그리하여 도부도 50명을 장락궁 가덕문 안쪽에 숨겨놓고 하태옥에 들어가 고하기를 지금 대장군께서 거짓 조서를 내려 외병을 낙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모두 죽으려 합니다. 마맞게 바라오건대 불쌍히 여겨져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태우가 너희들은 지금 대장군의 집에 가서 사죄해라 하니 장량이 만일 재상부 그러니까 대장군한테 찾아갔다가는 저희는 뼈도 못 추릴 거라고 가루가 될 거라고 꽤 바라옵건대 대장군을 입궁하도록 잘 타일러서 만류시켜 주시고 만일 저희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직 마마 앞에 죽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태우는 이에 하진 보고 이제 들어오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진이 이 조서를 받고 입궁을 하려 하는데 주부
진림이 태우 조설은 십상시의 계략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신다면 화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하진한테 얘기를 하니까 하진이 태우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무슨 화가 있겠느냐라고 했대요. 지금 나간중이는 주부 진림이 말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웃긴 게 저 주부 진림은 원소가 건의했던 외부의 군대를 부르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걸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지금 아까 조조가 얘기했던 그 웅변이 진림의 말에 가장 가까웠을 거예요. 하지만 원소를 중심으로 한 서정파의 건의를 대장군 하진이 따른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꽤나 열정적으로 그걸 반대를 했대요. 근데 뭐라고요? 십상시의 계략이라고? 멍청하게 죽으러 가는 화진은 이러한게 변화시킨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조조가 냈던 의견은 저는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나오거든 조조에서도. 근데 이건 위나라의 기록자들이 저 진림의 반대 의견을 조조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저는 강하게 의심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소가 말합니다. 그들의 계략이 이미 누설되어 사실이 탄로났는데도 장군은 아직도 궁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어 조조가 말합니다. 먼저 십상시를 불러내고 그런 후에 들어가십시오. 하니 하진이 웃으면서 말하긴 그것은 어린아이의 소견이다. 내가 천하의 권력을 잡고 있는데 십상시가 감히 나를 어찌 상대하겠는가. 이에 원소가 공께서 가시겠다면 우리가 무정한 병사를 이끌고 호위하여 뜻밖의 재난에 방비하겠습니다 하였대요. 그리하여 원소와 조조는 각각 정예병 500명을 선발하여 원소의 원술에게 거느리라고 하고 원술은 이제 전신갑을 거치고 군사를 이끌고 청세문 밖에 포진했대요. 원소와 조조는 칼을 차고 하진을 호위하여 장락궁 앞에 이르니 황관이 하태우의 전지를 전하며 말하기를 태우께서 특별히 대장군께 하교하였으니 다른 사람은 누구도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니 원소와 조조는 모두 궁 밖에서 가로막혀가 하진이 당당하게 곧발로 들어가 가덕전 문을 이르니 장량과 당규를 맞으러 나오는데 좌우를 둘러쌌다. 하진이 크게 놀랐다. 장량이 큰 소리로 하진을 꾸짖기를 동태우가 무슨 죄가 있어 함부로 독살하고 국모의 장례에도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느냐. 너는 본디 도살하고 술을 팔던 하찮은 무리였던 것을 우리들이 천잡게 청구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는데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죽이려 하느냐. 내 말대로 우리들이 매우 더럽다면 과연 깨끗한 자는 누구냐라고 했대요. 말은 맞아요. 하진은 여동생을 당시에 뇌물을 줘가면서 궁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궁에서 자리를 잡는데 꽤나 많은 재산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 하태우의 입장에서나 하진의 입장에서나 굳이 환관을 모두 일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진이 지금 환관을 처리하는 문제로 저 환관들하고 지금 척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하진이 명청한 자였어야 했던 건가 아니면 의로운 자에 가까웠던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역사를 기록한 역겨운 자들은 지배층인 자들은 하진을 멍청이로만 만들죠. 저들이 행했던 짓을 보고 하진의 최후를 보면 이 형태가 완전히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삼국지랑은 다를 거라고. 하진이 황급히 빠져나갈 길을 찾았으나 국문은 모두 닫혔고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하진을 베어 토막을 내었다. 후세 사람들이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역사의 기록자가 한 얘기예요. 한나라의 국군이 위태로워지고 천수가 다니 무모한 하진이 삼공이 되었네. 몇 번이나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더니 궁중에서 칼날을 피하지 못했네 하였다. 제가 계속 원문을 자꾸 읽어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지금 후세의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무모한 하진이 상공이 되고서 충신들이 몇 번이나 간언을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궁중에서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자, 나간중 선생 그리고 후세의 기록자들, 당신들은 진짜 염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진짜로 염치가 없는 자들이야. 자신을 돌아보고 부러워하는 마음, 예의 염치, 진짜 이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저는 보여. 자요, 하진의 죽음을 원소와 조조가 막아섰다고 기술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하진이 동탁의 전진을 막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병경의 군이 낙양으로 향했을 때 위기감을 느꼈었던 하태우가 그 시기에 이미 그러니까 십상시 일부 고위 환관을 제외하고 많은 환관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면서 환관 조직을 굉장히 약화를 시켜요. 그걸 제거를 해요, 하태우가. 그러니까 이미 원소가 얘기했던 그것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하진은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었던 걸로 보여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 환관이라는 게 황제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환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소한테 너무 믿고 힘을 실어준 거지. 사례 교육을 주고 막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 저 컴플렉스 덩어리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만족하지 않았던 게 원소의 인생에서는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봐요. 환관 척결을 한 죄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원소는 당대 유학자들이 모여드는 구실이 돼요. 이건 물론 뒤에 있는 얘기고 아무튼 저 원소의 컴플렉스는 한나라의 멸관과 자기가 믿었던 상관 하진의 죽음까지도 다 만들어버리는 거지. 진짜 엄청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거지. 저 유학자 원소는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원소는 하진의 명령을 거짓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걸 빙자해서 저 환관 세력을 착살한다라고 하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영제는 환관들하고 함께 흑산적이라는 무리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제 시절에는 흑산적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들한테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민간의 피하도 막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영제랑 십상시라고 불리는 저 환관들이 했었던 흑산적에 대한 유화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토별할 필요까지는 없게 조용하게 그들끼리 생활하게 만들었던 거지. 그런데 원소는 저 십상시를 일수하기 위해서 십상시가 당시에 흑산적과 붙어먹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어떤 군대를 흑산적으로 위장을 시켜서 민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가랑 광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낙양 근처에서 큰 불이 난 거야. 얼마나 큰 불이 났으면 여기까지 들어왔던 동탁이 하진의 명령을 받고 뒤로 물렸다가 그 불을 보고 달려오거든 다시 낙양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이러니까 이제 십상시가 위기감이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의 세력을 축소했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보이니까 하태용한테 다시 가서 설득을 해요. 그래서 배제됐던 환관들, 공 밖으로 나갔던 환관을 다시 불러들이고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 환관의 세력들이. 근데 다시 환관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번에는 하진이 반응 안 할래야 반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하태우에게 환관 일소를 주청하려고 들어가다가 환관이 이런 하진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역사에 가장 가까운 기록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나간중이가 얘기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이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역사에 가깝다는 거죠.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자신이 종의 자식이라 대접받지 못한 명문 원가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탕류의 핏줄을 이은 가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 원소가 일생 일대 쇼로 청류의 기대주가 되었고 살아가고 있는 유학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3년상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3년상은 기록상에만 존재할 만큼 없었던 일에 가까웠던 일이래요. 그걸 하다가 죽었다는 기록들도 당시의 유학자들은 봤을 겠죠. 그걸 두 번 연따라 연짝으로 그것도 본가의 엄마랑 이미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양부를 하는 원소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그러니 원소가 하진의 눈에 들어서 환관을 일수할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마도 제2차 당고의 화를 제가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당고의 화를 비평적으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당고의 화 2차 사건은 외척 두태우와 두무가 청류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환관을 일수하겠다고 덤벼들었거든. 그러다가 죽었죠. 그러니 그 당대에는 그게 있었던 거잖아. 그 당대의 유학자들은 두무를 하진에 대비했을 거고 원소를 이은이나 진범 같은 정말 한으로 간직해 있는 청류의 학자로 보였을 거라는 거지. 이 대비 효과가 선명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는 죽어라고 환관 일소를 향해서만 달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원소는 이 전해에도 지금만 아니라 이 전해에도 그러니까 188년이죠. 189년에 황제가 죽으니까 이 전해에도 그 환관을 일소하려고 했었다라고 계획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진은 여기에서 놀아난 거야. 이런 거에 자신을 성공한 대장군 두무와 같은 칭송받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로 보였을 거야. 저들이 저 원소가. 그러다가 명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 당대 지식인들 유학자들 그걸 기록했던 역사가들 나간중이 모두 포함해서 전부 다 염치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을 하진에게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록하잖아요. 영웅 조조와 원소의 올바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천하고 건방지고 멍청한 자 하진. 넌 대장군감이 아니야. 이걸 보면 딱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젠장. 진짜 저들한테는 염치라는 게 도무지 없어요. 먼저 원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원가에 대해서. 지금 원소의 명령을 받는 원술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진짜 무슨 코미디 상황극이에요. 원소는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 빌어먹을 4세30이라고 하는 권력지향적인 허울뿐인 명각 명문 가문에서도 버려진 자식에 가까웠던 게 원소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원술은 추천세 사회에서 당대의 유력자 집안의 자식들이 흔히 타는 저 조조도 탔던 관직 테크가 있잖아요. 효령으로 갔다가 그 다음 관직으로 빠르게 출세해서 올라가는 그 테크가 있잖아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원소는 못해서요. 그 테크를 못 타요. 지금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황제 사친범이 되었던 원술은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걔는 탔어요. 그 보편적인 관직 테크를. 근데 명문 원가의 원소가 저 관직 테크를 차지를 못했어요. 그랬다면 당시 원가 내에서 원소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집안도 셋째 아버지가 둘째인 먼저 죽은 숙부에게 원소를 양자로 보내고 허울뿐이었던
이런 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있게 만든다고. 그래서 양자로 가는 거라고, 원소가. 한편으로는 이 기록이 원소가 양자로 간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런 해석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허울뿐인 가계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가문이 가문으로서 장자한테 계속 봉작이 이렇게 장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 봉작이, 그 봉작을 셋째가 받아요. 보냈던 사람이 받는다고. 둘째 형의 가계를 이으라고 양자로 원소를 보내고, 그걸 낼른 셋째인 자기가 받아갖고 그걸 원소한테 넘기거든요, 그 봉작을. 그러니 원소는 허울뿐인 가계를 이은 거예요. 그리고 원소는 관직을, 당시 사공이었던 관리 개인의 눈에 들어서 사공부에 들어가면서 관직을 시작해요. 그래서 원술이 원소보다 관직이 높았어요. 이러한 형태에서 원소가 관직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3년상을 2번이나 연달아 하면 쇼를 통해서 이걸 극복한 거예요. 이걸 이전 방송에서 제가 원소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종이었어요. 원소의 어머니. 원소의 어머니한테 3년상을 한 게 아니에요. 원술의 어머니 본가의 마님,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한테 마님이 되는 본가의 엄마에 대한 3년상을 치르고, 원소가 양자로 가게 되었던 집안에 얼굴도 모르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양아버지에 대한 3년상을 연달아 치르면서 원소가 이걸 극복을 해요. 그래서 당대 청류의 아이돌 같은 유학자 원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탕류였던, 아까 얘기 드렸잖아, 4세 30인데 그 당시에 4세 30을 받겠냐고. 저 당시에 유학자들이, 청류학자들이 할아버지 때에서는 외척에게 붙어먹어갖고 재상이 되었고, 아버지 형제 때에는 황간한테 빌어먹어서 재상이 되었던 집안을 저 당시에 청류라고 말하는 자들이 명문가로 받겠냐는 거죠.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대로 원술이 그래서 간직이 높았고 원소가 간직이 낮은 거에 대해서 원소가 이를 되게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저러한 3년상의 쇼를 이게 쇼라고 보이는 게 이런 거지. 정작 자기 엄마에 대한 걸 안 하거든요. 3년상을. 그거에 대해서 했다는 기록이 없거든.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원소는 하진의 눈에 들고, 하진이 영재한테 신임을 얻으면서 아까 얘기했죠. 12여 년에 걸쳐서 권력에 단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집안의 비주류였던 자신이 그 3년상을 통해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청류파라고 지칭되는 소장파에서 탕류로 불어왔던 원소의 집안에서도 척을 지면서 이제 나오면서 그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학자의 아이돌이. 근데 이런 원소의 지시를 원수를 받는다고요? 안 받겠죠, 당연히. 원소는 이랬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 그냥 4세 30이라고 얘기해버리죠. 이게 나중에 원소가 저 당시에 가장 중원의 패권자로 가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위주로 해서 첫 번째 역사는 2번에 걸쳐서 3년상을 지냈던 역사. 그래서 청류파의 아이돌이 됐던 거고, 지금 이제 자기의 상관이었던 하진의 목숨과 한나라의 명운을 바꾸는 거죠. 뭘로? 한간숙청으로. 이걸 통해서 원수는 기반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암튼 장량 등의 무리가 이미 하진을 죽였는데, 원소는 오래도록 하진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자 궁문 밖으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장군은 수레에 오르십시오 하였다. 장량 등이 하진의 머리를 들고 와 담위에 던지며 황제의 명령이라고 선포하기를 하진은 반역을 깨하다가 이미 죽었다. 그 밖에 하진의 협박에 못 이겨 업종한 자들은 모두 다 죄를 용서한다고 했다. 원소가 소리 높여 크게 외치기를 황관들이 대신을 죽였다. 악당을 죽일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우라 라고 했다. 하진의 부장 오강은 즉시 청세문 밖에서 불을 질렀고, 원술은 군사를 이끌고 궁중으로 돌진해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황관들을 어른아이 막론하고 모조리 쳐 죽였다. 원소와 조전도 관문을 돌파하고 대군하로로 뛰어들어갔다. 조충, 정강, 하온, 각승 등 황관 4명은 치하로 앞에 쫓겨가서 난도질을 당하고 고기다짐이 되었고, 궁중에는 화염이 하늘로 찔렀다. 장량, 당규, 조절, 후람 등은 태우와 태자와 진류왕을 겁박하여 군중하로로 끌고 가서 길을 따라 북궁으로 달아났다. 원술이 어른아이 막론하고 모조리 쳐 죽였대요. 원소는 대장금만 죽이고. 원술은 유학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황제 창칭의 자였고요. 원소는 당대 유학자들은 사랑했지만 기량이 모자랐다라고 했던 자예요. 실제 역사에서는 당시 황제의 중앙군은 모두 원소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런 게 아니에요. 저 십상시가 당당하게 원소 앞에서 모가지를 던지면서 도발할 수 없는 자였어요. 원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진은 한나라 중앙군에서 가장 강했던 금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권한을 원소에게 줬어요. 그리고 전년에 황제가 직접 세웠던
있었던 서원군, 서원 8교의 수장인 건석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건석의 죽음으로 그 군대의 다음 지휘자는 원소였던 거예요. 그러면 원소는 중앙군이랑 서원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장량이 황간이 모가지를 던지면서 뭘 했다고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동탁이 이제 폭주를 해서 원소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칼 있다? 너 죽일 수 있다? 이러니까 원소가 그러잖아요. 나도 칼 있다? 너도 죽일 수 있다? 이게 담력만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원소한테는 칼이 있었어요. 자기의 군대가 그만큼 강하지 못한 군대였던 거지. 그러니까 금군의 지휘권과 서원군의 지휘권을 원소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게 절시되었어요. 그리고 원소는 스스로 동탁 정도의 병공군 정도는 자신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동탁이나 정원한테 그따위 서신을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 하진이 정말 대단했던 자라고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그거의 대비 효과가. 왜냐하면 원소는 결국 동탁을 컨트롤 못하잖아요. 근데 대군을 끌고 오는 동탁을 바깥으로 물리게 만들었잖아요. 하진은. 이때 노식은 관직을 벌였지만 아직 떠나지는 않았는데 공중에 사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갑옷을 갈아입고 창을 들고 누가갈에서 서 있는데 멀리 당규가 하태호를 둘러싸고 다그치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노식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당규의 역저가 감히 태호를 겁박하느냐 했다. 당규는 몸을 돌려 달아났고 태호는 창문으로 뛰어나가려 했다. 노식이 급하게 구하여 변했다. 오광이 공의 안뜰로 뛰어가 하묘가 또한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오광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묘가 공묘하여 형을 죽였다. 함께 죽여야 마땅하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말하기를 형을 죽인 역적을 내가 죽이고 싶소라고 했다. 하모가 달아나려 하자 사방으로 둘러싸여 베어서 가루로 만들었다. 원소는 다시 군사들에게 분담하여 십상시 가속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라 명했다. 그래서 수염이 없는 사람들이 황간으로 오연되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다. 조조는 궁중에 불을 끄는 한편 하태우를 청해 조정대사에 임시로 대행하게 하고 군사를 보내어 장량의 뒤를 쫓아 습격하라 하고 소재를 찾으라 했다. 소재가 황자 변이에요. 이때 죽여졌던 자가 2000여 명이 넘었다고 해요. 저 컴플렉스 덩어리 원소는 소원 성취한 거죠. 그리고 권력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놓은 거예요. 자기가 모셨던 하진은 죽였지만 한나라는 비록 저것 때문에 멸망해 가지만 원소는 확실한 기반을 잡았어요. 자, 제1차 단고의 화나 제2차 단고의 화를 분류해서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남의 나라 역사인데 그게 뭐 대단한 일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자꾸 이 단고의 화 사건에 대해서 다시 거듭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단고의 화 1차는 외척을 몰아냈던 황간이 꼴간착해 설치는 꼬라지가 보기 싫었던 유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니들 나빠라고 얘기하다가 당고 그러니까 관직에 못 나가게 입을 막았던 사건이었고요. 자, 그 정도는 좋다 그래. 유학자들이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치자. 자, 두 번째 당고의 화 사건은 그러니까 외척한테 붙어 먹으면서 황간의 권력을 일사알고 했었다는 거지. 아까 앞전에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들끼리 죽자고 덤볐으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외척이랑 붙어먹고 그 짓을 하려고 했었던 자들이라니까. 그러면은 권력을 황간한테 가느냐 외척한테 가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원소 똑같았잖아요. 그러면은 2차 단고회환 때 죽어갔던 사람들 청유학자들 대단했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유학자들이 그걸 이루어낸 거잖아. 원소는 결국 이뤄내는 거예요. 한나라를 망하게는 했지만 한간을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이야. 자기 상관도 죽어나가고 있어도 그걸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기반을 잡는 거예요. 그걸로 한나라는 이제 멸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하면은 지금 나왔던 하면은 하진의 동생인데 사람들에게 실제로 형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이 하묘가 하진의 의붓 동생인데 평소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막 이게 좀 있었나 봐. 그래서 황간과 결탁해서 재물력도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삼국지연에서 나오는 이제 하진 부장인 오강이랑 동탁의 동생이 나중에 이제 뭐 대장군 시켜주는 동민이라고 하는 또 동생이 있잖아요. 두 명한테 죽음을 당했대요. 그리고 동탁이 어지간히 이 하진을 챙기는데 나중에 저 하묘의 묘 지금은 가루가 됐다지만 이제 죽여서 이제 묘에 들어가 있던 묘에서 파내서 그 시체를 반으로 잘라서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하진이 실제로 이런 사람이 가까웠다는 거지.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당대에는 분명히 저랬을 거라는 거지요. 한편 장량과 당규는 소재가 진루왕을 겁박하여 끌고 온기를 무릅쓰고 나와 뭐 북망산으로 이러는데 열시경 뒤쪽에 함성이 크게 일어나는 인마가 뒤쫓아왔다. 앞에서는 하남 중부의 연리 민공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역자가 계속거라 하니 장량은 이리 위태로운 것을 보고 마침내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제가 장량에 관련해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맞아요. 아무튼 소재와 진루왕은 허시를 알지 못하여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강변의 어지러운 풀 속에 엎드려 있었다. 군마가 사방으로 터져 쫓아다녔지만 소재가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 소재는 황자 변이에요. 하씨의 자. 그리고 진류왕은 협이에요. 유협, 홍태우가 길렀던 사경이 되도록 풀 속에 숨어 있다 보니 이슬을 내리고 배가 고파오자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또 사람이 발각할까 두려워 풀숲 속으로 울음소리를 삼켰다. 진류왕이 말하기를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에 두 사람은 옥자락을 잡고 잠아배고 강기슭을 기어 올라가고 어둠 속에 사방숲 가시밭길이라 길은 보이지 않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 갑자기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환하게 빛을 비춰 계속 황제의 앞을 따돌아다녔다. 이 식 저거죠. 진류왕이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우리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하고 즉시 반딧불의 빛을 따라가니 점차 길이 보였다. 오경까지 걷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산 언덕가에 풀더미 하나를 발견하고 소재와 진류왕은 풀더미 가장자리에 누웠다. 그 풀더미 앞에는 한 채의 정원이 있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십상시의 난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이제 동탁이 나오겠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삼국지 연의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덮어쓰기의 문화인 것 같아요. 저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학은 저는 분명히 존중한다 그랬죠. 근데 저 지배층의 문화였던 유학과 유교는 덮어씌기 가스라이팅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라 저 시대의 삼국지연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저때 맥이 끊겼어야 되고 저때 유학이 한번 뒤집어 엎고 정신적인 사상적인 형태로 발전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우리 쪽까지 넘어와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이 무언가를 잘못을 해도 거짓을 내보내면 안 되는 프로가 거짓을 담아서 내보내도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힘의 논리잖아요. 이게 힘의 논리죠. 유학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가까운 사상을 지배층에서 피지배층한테 덮어씌우기를 해가면서 계속 이어왔던 거라고 보여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PPT 편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고 있지만 저때 유학자들이나 그 방송 제작자들이나 한치의 다름이 있어 보이나요? 진짜 한치의 다름도 없어요. 되게 불쾌한 기시감이 계속 느껴지는 거야, 이 둘 사이에. 제가 그래서 삼국지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의 연장선이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나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라는 건 2000년 전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삼국지는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삼국지는 우리 문화가 되어 있어요. 삼국지를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삼국지가 우리 문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겨우 꼴랑 우리나라에 500년 있었던 어떤 조선 성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거죠. 꼴랑 500년을 있었던 그 성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왜곡시키고 단절시키고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한나라의 정통성을 명나라는 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 한족의 문화잖아. 자기 한족이잖아, 한족.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족이었던, 한족으로서 통일되었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하겠어, 저 한족의 문화가, 한족의 유학이. 그리고 명나라 자체가 그잖아. 근데 이걸 지배층의 문화로서 고스란히 받아들여 버렸네, 조선이. 그리고 저 한족 명나라보다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저렇게 변질되고 변화되는 저들의 유학보다 우리의 유학이 더 강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조의 백성들을, 사대부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우리의 백성들을 봤던 서양인들의 눈에 우리 선조였던 백성들은 미래가 없어 보였던 나라였던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지.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대. 그렇다고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거짓 방송조차도 지금 사과를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다르나? 제가 삼국지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재미없이 하고 있는 이거는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은 또 시간이 벌써 또 2시간이 다 돼가네. 제가 삼국지를 재밌는 방향의 삼국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오늘까지 이제 10차례의 방송이 지나갔는데 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황건과 기존 시각으로 바라봤었던 황건, 민중이 얼마나 달랐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얘기 드렸던 황간과 지금 우리가 알고 배워왔던 황간이랑 얼마나 달랐죠. 그리고 유비라는 자는, 우리가 보고 배워왔던 유비라는 자와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유비라는 자는 얼마나 차이가 있죠. 조조는요, 동탁은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하진까지, 송견도 그랬고, 그죠.
저는 이 삼국지 방송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기록을 계속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하듯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래서입니다. 저는 지금 삼국지를 작품하듯이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못 끝내고 있는 지금 몇 개의 작품들이 있는데 제일 힘든 방송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들고 제일 답 안 나오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근데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계속 투지를 계속 불태우면서 가고 있고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계속 얘기드리지만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작가의 시각으로서 자료를 찾으니까 역사학자들이 찾는 시각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각으로 이 삼국지 전편을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작가가 작품하듯이 삼국지를 잡고 있어서 이게 작가라는 자들이 무서운 건 한결같이 가요. 그러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뭐 그걸 이제 휘지 않고 부러진다의 개념인데, 그잖아. 작가가 자기의 시각으로 그 작품을 못하고 있으면 부러뜨려야지 그걸 뭘 휘고 있어. 그렇잖아요. 오늘 방송은 길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 110장 중에서 1장, 2장을 나가는 9회차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회차 들어오면은 적어도 2회 안에는 끝내려고 지금 이걸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초반부는 나간중이가 어떤 짓을 해놨냐면, 진짜로 해야 될 얘기는 이렇게 함축을 시켜놓고 딱 요만한 사실을 가지고 이만큼 늘려놨어. 요만한 사실을 가지고 이만큼 늘려놓은 게 유비의 일화인 거고, 이만큼의 사실을 가지고 요만큼 줄여놓은 게 그거에 의한 피해자들이야. 그러니 저는 이 사실들을 지금 다 읽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나간중의 해석이랑 역사의 기록들을 비교를 해줘야 이게 지금 이만큼 줄어져 있는 사실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보이잖아요. 저도 분명히 이건 1년 넘어가는 콘텐츠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작가가 한번 손을 댔으면 명확한 족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저만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딘가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사색을 했겠죠. 저만의 별도의 시각이 아닌 거예요. 삼국지라는 이 콘텐츠는 이미 방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콘텐츠도 있고,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서 보는 것도 있고, 저걸 하는데 건드리지를 않아요. 뭘 안 건드리냐면 저 지배 문화를 건드리지 않아요. 저 지배 문화를 빼버리고 나면 그건 그냥 허울 같은 거야.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편을 제작했던 제작진이랑 그 당시에 유학자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역사를 저딴 식으로 기록해 나가는 유학자들이랑 지금 방송을 그딴 식으로 기록했던 그들이랑, 그게 한 맥이잖아요. 한 맥. 그게 지배 문화가 갖고 있는 그들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취합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시각이다라고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조금씩 이런 흔적들은 삼국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식의 흔적들은. 그걸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지. 첫째는 민중의 시각으로, 때려잡히는 민중의 시각으로. 두 번째는 남의 문화를 바라보는, 동이라고 불렸던, 동이족 오랑캐라고 불렸던 후손으로서 남의 문화를 바라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삼국지는. 이 시각을 갖지 않으니까. 삼국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만화 책들 봐봐요. 다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 문화인 것처럼, 내가 무슨 지배자가 된 것처럼. 이런 문화가 결국은 승자만 살아남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저 부끄러움 없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 피프티 편을 제작했던 자들 같은 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문제의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삼국지라는 저 2000년 전에 있는 자들하고. 저번에 관우편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이거 삼합파에서 나 죽이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관우는 저들한테는 신앙이에요. 신앙.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국인이 우리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의 기록을 흐트러뜨려 가면서, 이순신 장군이 해전으로서 유명하기 이전까지 조금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 출신 성분이 어떻다 이래가면서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 우리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중국 애들의 입장에서 간호를 얘기하는 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들의 신이 된 영웅을 함부로 비평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중국 애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한번 생각해봐. 그 중국 애들이 낙골람 한 대씩만 때려도 죽지 않을까?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튼 해봐야죠. 해야죠. 작가가 한번 붙들었으면. 자고로 이순신 장군이랑 김연아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중국 애들한테는 건드리면 안 되는 자겠어요? 아니잖아. 근데 중국 애들이라면 관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작가라는 인간은 한번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방송이 커지면은 문제진 게, 이게 이렇게 작은 방송일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방송이 커지면 이런 식의 삼국지를 얘기하고 제가 관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저들이 알면,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들의 시선에서
입장에서도 이 삼국지가 나쁜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화 인민공화국이잖아. 지들도 인민이잖아. 우리도 민주주의 사회인 거고. 그러면 인민이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 물론 공산당이 그걸 안 하고 있지만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민주주의잖아요. 관점이 영웅주의가 아니라 인민주의로 봐야 되는 거고 민주주의로 봐야 되는 거지. 이 역사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닐 건데 저 개인적으로 관우를 좋아해요. 관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관우를 무신으로 그러니까 무장으로서 좋아하지 않고요. 무인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갈량을 학자 타입의 관료로서 좋아해요. 근데 제갈량이 총나라에 미쳤던 나쁜 영향들이 많아요. 아니 이거 소속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전 삼국지 시대에 제가 애정하는 몇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갈량이고 그 조조고 그 다음에 관우예요. 관우는 제가 보기엔 나쁜 무장이에요. 관우는. 하지만 좋은 무인이에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삼국지에서 무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까는 거예요. 하지만 무인으로선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관우가 실제적으로 전투를 승리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도 2시간이 됐네요. 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2장으로 줄이려니 내용이 네,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두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1%의 지배 문화에서 기록한 역사는 해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크는 이렇게 해체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체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암만 생각해봐도 현장 일을 하면서 이 삼국지를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언제나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들이 우리한테 어떤 가스라이팅을 해왔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하고 있음을 믿는 만큼 저들이 가스라이팅 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삼국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편 제작자들은 뒤늦게라도 사과해요. 당신들은 이 삼국지에 계속 박제해 나갈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게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당신들은 욕을 먹게 될 거예요. 왜냐면 당신들이 했던 짓이 2000년 전에 저들이 했던 짓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라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늦게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국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